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르면 이달 또는 다음 달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 막판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81.09포인트 뛴 25,720.66포인트에 S&P 500지수는 17.34포인트 상승한 2,843.4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40.08포인트 오른 7,615.55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글로벌 무역 갈등의 리스크를 거듭 경고하면서도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6%로 0.3%포인트 높였는데 이는 지난 4월 공식 전망 이후 2달 만에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이달까지 10년 연속으로 120개월째 경기 확장을 이어가고 있고 다음 달이면 2차 대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무역 갈등 탓에 글로벌 성장 둔화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성과로 그만큼 미국의 성장세가 탄탄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정보기술, IT 공룡 기업들이 미 의회와 규제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규모 로비 사단을 구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애플과 구글을 연방거래위원회에 FTC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하기로 하는 등 IT 공룡들의 독점 해체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산 제품 3,250억 달러어치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시기와 관련해 G20 직후 2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하루를 쉬고 개장하게 되는 우리 시장입니다. 전일 증시를 조금 리뷰를 해보자면 우리 시장은 쉬었지만 미국 증시는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사흘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일 증시도 크게 올랐었는데 일단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혼조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는 장 후반에 상승폭을 급격하게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멕시코와의 노딜 우려도 조금은 해소됐다라는 측면인데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노딜 우려가 오히려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쉬었지만 수요일 증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 기대감으로 장 초반에 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후에 상승폭을 점차 축소하면서 약세장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어쩌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장입니다.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장 전 포인트들 하나하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부터 이어집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변곡점에 서 있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저점은 찍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더욱더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하반기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좀 어렵고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반기엔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해볼 예정이고요. 자, 월가 산책 이어집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할 텐데 히토류 게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쪽에서는 히토류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맞대응에 나섰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볼 예정이고요. 미국 여당도 멕시코 관세에 대해서 반대 기류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노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노딜보다는 어느 정도의 대화 국면이 지금 펼쳐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 시간이고요. 오늘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한번 또 제기가 됐고요. 거의 못을 박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장 후반에 지금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겠죠. 우리도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변곡점이 지금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연관지어서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참 금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시장에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시장 참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점도표와 함께 미국의 연방기금 선물 금리를 추정을 해보게 되면 일단 약 1년 후, 그러니까 즉 2020년 6월 달에 금리값이 한 1.25에서 1.5%까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점도 수준을 나타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27% 정도가 이 정도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뭐 그렇게 강한 한 50% 이상 숫자는 아니죠. 하지만 일단 이쪽으로 계속 기울기가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 수준을 보게 되면 현재보다 한 1%포인트가 낮은 수치고요. 그러면은 분기마다 0.25%포인트씩 계속 인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한 앞으로 1년 동안 4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한 시장 참여자들의 한 30% 가까이는 보고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빠르면 금리 인하가 6월 달은 이제 18일, 19일이 FOMC 회의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벌써 6월 달부터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치가 35.8%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 7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단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감 반,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겠죠. 이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면서 미국 시장의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자리 잡는 모습들, 거기다가 중장기 대표적으로 10년물 미국 국채겠죠. 이쪽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어떤 최근에 경제 지표가 위축되는 모습들과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연준의 입장도 중요하겠죠. 근데 연준의 입장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경기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적절한 물가 상승률을 유지를 하고 거기다가 고용도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명제를 봤을 때 지금 물가 상승률은 일단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은데 최근에 어떤 월별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 소폭 올라오고 있는 기조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금리 인하를 강하게 단행시킬 만한 물가 수준은 아닐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제 고용 같은 경우도 추이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실업률 추이 거의 사상 최저죠. 그러다 보니까 선뜻 금리 인하로 결정하기에는 아직 머뭇거릴 만한 지표다라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중 무역 전쟁과 함께 멕시코 관련된 관세부가 특히 만약에 멕시코 관세부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합의를 잘해서 관세를 부과 안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가 또 문제인데 아마 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물고 물리는 관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이제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그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장 충격을 소화한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기대감이 높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여러 가지 충격을 소화하기 위한 변화다. 즉 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금리 관련된 전망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온 얘기가 물가지수 거의 200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거기다가 이런 흐름을 고려했을 때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하가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일단 명목 GDP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GDP를 봤을 때 하강 기조가 뚜렷한데 만약에 금리를 그냥 유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상시키는 효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마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정책 위반자들이 빠르게 대응하지는 않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미국이 금리 인하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은행도 약간 어거지로 따라가는 듯 하면서도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은 염두하면서 시장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연쇄적인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강달러가 좀 줄어든다면 우리 시장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전망 여쭤볼 시간인데, 반도체가 사실 대표님 1분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번까지 나쁠 것이다, 최악일 것이다라는 얘기에 전망치대로 이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안 밀렸단 말이죠. 근데 2분기가 만약에 더 안 좋고 3분기도 안 좋아진다면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분기, 3분기는? 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로 딱 말씀드리기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1분기 안 좋았고 2분기도 그렇게 썩 좋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쪽이 상대적으로 비수기고요. 거기다가 이제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어디냐라고 보여줘야 될 텐데, 근데 지금 반도체 수출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2월 달에 반등했다가 다시 꺾여가는 기조죠. 거기다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장기화될 조짐이 나오다 보니까 수요가 움츠러들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약간 기대 요인과 어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려감들, 이런 게 다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반도체 관련된 영업이익이 1분기 삼성전자가 4조가 살짝 넘었다가 2분기는 다시 3조 5천억대, SK하이닉스는 9천억대까지 후퇴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2분기까지는 안 좋다는 명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화웨이 제재와 관련돼서 어느 쪽으로 변화가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데이터로만 보게 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가 거의 매출 비중이 10%가 넘어가는 쪽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5대 반도체 납품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다른 쪽으로 비중이 많다 보니까 화웨이 쪽으로 5%가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국의 상무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어떤 화웨이 제재 쪽에서 납품하는 게 상당히 많이 제한되겠죠. 그럼 나머지 분량이 어떻게 가느냐라는 관점들인데, 그거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흡수를 해서 좀 더 납품하는 쪽이 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 요인이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도 압박을 넣어가는 상황들이고, 오히려 중국은 우리랑 아예 거래를 끊게 되면 여러 가지 보복이 있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물량 변화가 나올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반도체 관련된 쪽을 대하는 쪽은 일단 주가가 지금 단계에서 한 단계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바닥권에 대한 시각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반도체 가격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주력 품목들이 한 2월 달에 반짝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꺾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업황 관련돼서 어느 정도 변화만 나오게 되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쪽은 계속 시장에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들은 지금 현재 디램 등 메모리 가격이 재고 자산이 계속 축소가 되면서 바닥권에 위치했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에 대한 반전이, 대표적으로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가 반전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것들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낮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가격에 대한 변화만 보면서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디가 바닥이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지금 다 왔다, 이런 예단은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제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히토류 얘기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뭐 전 세계의 히토류의 대다수를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압박카드로 히토류를 제시를 했더니 미국 쪽에서는 우리 히토류 만들겠다라고 지금 받아치는 형국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중국이 히토류를 대미 압박 수단으로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상태인데요. 생산 개발뿐만 아니라 수출 관련 일련의 사항을 시스템지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보복이 맞서서 미국도 동맹국가 공동 생산 개발 같은 세부 대응 방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은 오늘 그 히토류 산업 전문가 자담회를 열고 수출 규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히토류는 현대 산업 발전에 필수 불가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 물량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심의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히토류는 재생 불가능한 필요 자원으로 국가나 업계에 대한 전방적 관리감도 강화하고 산업의 생산시설 점검을 개시하면서 이 불법 채굴과 밀수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앞서서 지난달 28일이었죠. 28일에 중국 쪽에서 내놨던 내용 본다고 한다면 중국 인민들은 중국에서 수출한 히토류를 만든 상품이 올해 중국 발전에 억제되는 데 사용된다면 불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대미 히토류 보복 발동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히토류를 전략 자원화하려는 데 맞서서 미국 상무부도 주요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담은 기간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4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요 광물의 안보 및 믿을 만한 공급 보장을 위한 연방 전략 보고서를 게재하면서 우라늄, 티타늄, 히토류 같은 내무부가 지정한 35개 주요 광물 공급 상황 및 공급 체계 개선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35개 주요 광물 중 29개 광물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 아울러 35개 광물 중 14개 광물의 경우에 국내 생산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이에 대해서 이 주요 광물 공급망 전방에 걸친 연구개발 촉진, 또 중요 광물의 미국 공급망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 또 주요 광물 관련 국제 무역 및 협력 증진, 또 연방 소진의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이해 증진, 또 국내 광물 자원 접근성 향상 및 허가에 대한 단축 등의 행동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상무부는 연방 정부는 2차 자원 등을 통한 주요 광물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도 설명했고요. 특히 상무부는 중요 광물 자원의 식별 탐사, 또 처리와 재활용, 또 공급 위험 완화 같은 여러 가지 협력 과제를 제시했으면서 이 캐나다, 호주, 또 유럽연합, 일본, 한국 같은 이해관계국들과의 협력 및 공동 자금을 올릴 것으로 공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 포드 중국 내 합작사의 반독점법을 적용하면서 벌금을 부과하면서 대미 압박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인 시장 총국 같은 경우에는 전일이었죠. 이 포드의 중국 내 합자사인 상한포드 오토모빌에 1억 6,228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8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시장 총국은 상한포드 오토모빌이 지난 2013년부터 신청 지역에서 가격 표를 결정하고 합의를 해내는 방식으로 이 판매상들의 최저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이는 중국의 반독점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밝히면서 시장 총국은 상한포드 오토모빌 신청 지역 1년 매출 4%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관련 소식들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노딜 우려가 어제까지만 해도 커져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 지금 공화당도 관세 부과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 기류가 감지됐다라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과 금리 부분이 합쳐지면서 미국 증시가 올라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관세 부분은? 네, 우선은 미국 공화당이 불법 이민을 막으라면서 멕시코의 관세를 물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법안으로 막으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국경 비상사태 전철을 개최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행사 태도, 이를 무력화할 만큼 충분한 표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직 법안으로 멕시코 관세를 막겠다는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먼저 부담이 적은 상원에서 이를 통과시킨 뒤에 하원이 이를 시인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멕시코 관세 부과를 시장에 옮긴다는 뜻을 내비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월스트전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최종 담판을 사실상 거부한 채 관세를 실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맞겠다는 맞대응을 현재 시작한 상태고요. 우선 그 상원의 한 공화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의 멕시코 관세를 막는 법안을 상정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관세에 관한 지지가 많지 않다면서 완곡하게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다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멕시코에 대한 어떤 관세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포함하면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우선 이 상원의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이죠. 이 존 논스 의원 같은 경우는 백악관 변호사들과 오찬을 가진 다음에 행정부는 또 다른 반대 투표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멕시코 관세를 막기 위한 상원 법안 표결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경고했습니다. 이 의회는 트럼프의 멕시코 관세 방안에 상당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의원들이 앞서 트럼프의 국경장벽 방안에 좀 반대했고, 멕시코 관세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고 좀 밝혔고, 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 상당수도 이 멕시코 관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이제 현충의 휴회 뒤에 복귀하면서 트럼프의 관세를 막기 위한 옵션 검토에 좀 들어갔고, 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대통령이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면서 멕시코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에 미칠 경제 트럼프는 관세 부과 방침에 방점을 찍으면서 어떻게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좀 이런 현재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함께 런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세로 기울었으면 좀 시사하는 발언을 내비쳤는데요. 뭔가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지만 내 생각에는 관세가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분을 말했고, 우선 공화당이 멕시코 관세를 막으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우선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바보 같은 짓이 될 것이라고 좀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멕시코를 압박하는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중국과 이전의 협상 반응을 감안하면 압박 전략보다는 실행에 무게가 더 실리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관건에서 현재 트럼프의 멕시코 국경 비상사태 당시와 같은 거부권을 어떻게 봉쇄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트럼프는 의회가 비상사태 선포를 무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거부권을 통해서 이를 무력화했고요. 의회는 거부권을 무력화할 만큼 충분한 틀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비상사태 선포를 막지 못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멕시코 관세를 막는 법안을 표결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만큼 충분한 표도 이번에 확보 가능할 것이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했고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법안이 상정된다면 먼저 상원에서 처리한 뒤에 손을 뒤따르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법안이 먼저 통과한 뒤에 하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면 정치적 바람막이를 갖게 될 수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편 멕시코는 협상 타격에 거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인데, 멕시코 협상팀은 지난 한 달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 구금 규모가 23,6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고요. 불법 이민 유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우선 멕시코 외교장관은 협상 타격 가능성이 80% 이른다라고 분위기를 띄운 현재 상황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IT 기업들에 대한 지금 제재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일단은 페이스북이 굉장히 또 내후외환이더라고요.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의 권한 축소를 주주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나섰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페이스북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 규제 당국이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에 대한 반복성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주주들은 이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크버그에 대한 권한 축소를 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그 페이스북 원래 주주총회에서 페이스북 투자자들은 저크버그 CEO를 해임하고 회사의 차등적 주식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데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좀 던졌고요. 이 사회에 속해 있지 않은 주주 중 68%가 독립적인 새 임무를 의장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83%는 페이스북의 차등 의결권 주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 지지를 한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페이스북은 지난 2년간 미국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 개인정보 유출, 미국 대선 개입 도구 악용, 또 서비스 다운 같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좀 휘말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공동 창업자가 얘기한 부분에 따르면은 너무 커져버린 기업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었고, 때마침 미국 정부와 의회는 칼을 빼두고 반동법과 위반 후에 혐의 조사에 좀 나섰다라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발표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어떤 저크버그 CEO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좀 부결된 상황은 좀 있는 상태고, 주당 10표를 행사하는 클래스 B 주식의 75%를 보유한 저크버그 CEO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57.7%의 부결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주들의 이런 결론은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야후 파이낸스에서 얘기했던 내용에 따르면은 갈수록 이제 미국 회사들이 증가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미국 회사들 증가가 있다 덧붙이면서 초에 봤을 때는 이런 페이스북의 이런 저크버그 CEO의 어떤 그런 관례 같은 경우에는 없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많이 어필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애플과 구글의 어떤 반독점범에 대한 위반 여부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IT 업체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의 어떤 타겟이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신문현답 이어집니다. 센투자자문 예병군 자문위원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현답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요. 별로 그렇게 제가 살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에서의 그러니까 현재의 재무제표나 그런 것들은 글쎄요,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성장성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문에서 주고 있는 힌트들 역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 신문현답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을 조금 리뷰해 볼게요. 제가 월요일 날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시장 좀 안전하다, 숲이 안전하니 투자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 드렸었죠. 그 힌트를 어디서 잡았냐? 왕쉔 중국 상무부 부부장의 발언에서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안전성 문제, 즉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신문에서 이미 외신에서 여러분들께 힌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외신 아침부터 여러분들 읽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5시부터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월요일 날은요, K바이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셀트리온, 그 다음에 영인 프론티어, 한컴 유니맥스 얘기 드렸었죠. 자, 셀트리온도 꾸준히 올라왔고요. 한컴 유니맥스, 영인 프론티어는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류 종량세에 대해서도 월요일 날 얘기 드렸어요. 국순당하고 하이트 진로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좋게 흘러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 참고해 보시고, 화요일 날은 중국 법인 청산에 대한, 즉 아시아나 항공 중국 법인 청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IBT를 또 얘기 드렸어요. 좋았죠, 그죠? 그 다음에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관련돼서 또 셀트리온하고
그 다음에 중앙 백신 얘기 드렸습니다. 역시 좋았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수요일 날이죠. 화장품, K-바이오 쪽에 관계된 화장품을 얘기 드렸어요. 여기서 원료 수입했던 회사 SK바이오랜드라고 말씀드렸죠. 원료를 가공하고 제조하는 회사 SK바이오랜드. 자, 요것도 결국은 주가가 좋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SKC 코롱PI, 그 다음에 DA 테크놀로지 요것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올라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면세점 구매 한도가 확대된다. 그래서 거기서 짚어드리면서 호텔신라, 하나투어는 크게 올 수요일 날 변동이 없었지만 호텔신라는 한 3%대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죠. 자, 이걸 어떻게 다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힌트가 나오냐고요? 신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치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가 나오는데요. EU 채무 악화에 대해서 이탈리아에 대한 징계 착수에 들어갔다. 요 기사가 나오죠. 그죠? 자, 정말 세계 경제의 위기가 온다. 자, 10년 주기설 뭐 별의별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아직 안 왔어요. 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결국은 EU의 문제, 즉 유럽연합이 한 30년 뭉쳐 있었어요. 그들이 마음이 안 맞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계속 지금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영국이 먼저 브렉시트 했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들이 자,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일을 하지 않는다. 부부지간도 한 30년 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디보스, 이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유도 이제 이혼 위기, 이혼 조정 기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의 돼지 국가라고 불리죠. 욕심 많은 돼지 국가들. 피그스 국가라고 합니다. 그죠? PIIG, 피그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요거 하나였는데 아일랜드가 추가가 됐어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들은 아시다시피 약간 집시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먹고 놀아도 살 수 있다. 자, 그리고 뭐 거짐이 어떻냐. 이런 이제 문화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죠. 이 국가들이 결국은 유럽의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럽의 상처가 지금 반창고로만 그냥 덮어놨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반창고 속 안에 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 들어가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트리거 현상으로 나오는 게 도이치방크나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경우에 약간의 위기설이 지금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결국은 이 세계 경제 위기의 주범, 이것은 유럽이 되지 않을까. 왜? 그들이 이혼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 막대한 이제 자금도 들어갈 것이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연장해 온 게 있었어요. 뭐냐? ECB, 즉 유럽 센트럴 뱅크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LTR로 장기 국채를 계속 연장시켰어요. 근데 이게 끝까지 연장시킬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풀면 뭐가 나와야 돼요? 출구 전략이 나와야 돼요. 출구.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엑시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유럽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다 보면 유럽이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구나. 그때는 세계 경제의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트리거 현상이라고 보시고 현금 비중을 높이신 전략이 맞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지금 시진핑 주석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러시아,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프랑스, 그죠? 자, 왜 이분들이 지금 갑자기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의 갈등 때문입니다. VS, 그죠? 요 갈등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갈등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야, 네가 프랑스를 만나? 나는 그럼 러시아 갈게. 이런 식으로 지금 크게
조금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늘 시장에 출렁거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언제든지 급락과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럼 우리는 뭘 힌트를 얻어야 되느냐 얘기예요. 요 기사에 보면요 화웨이 얘기가 딱 나옵니다. 이 화웨이 CEO가 굉장히 강성이에요. 최근에 상감령 전투에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상감령 전투가 6.25 때에 중공군이 승리한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막 한다? 그럼 미국하고 맞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신 장비주들의 반사적 이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신 장비주 중에 지금 제일 잘 가고 있는 게 오이솔루션,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음성 신호를, 그죠? 그리고 이 전기적 신호로 바꾸고 이런 역할을 하는 통신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죠. 그 다음에 또 있죠. 다산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버전 6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Snet 이런 종목입니다. 계속 지금 굉장히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화웨이가 날을 세우면 반사적 이익, 즉 한국의 통신 장비주들의 반사적 이익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국제유가 WTI입니다. 그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WTI가 3%나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베어마켓 시장, 약세장으로 들어갔다.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느껴야 될 건 뭐냐?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항공료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바캉스 시즌이 옵니다. 여행 관련주 당연히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여행 관련주를 사서 바캉스 비용을 마련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죠? 그게 맞아요. 바캉스를 좀 편안하게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투어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왜 또 두 가지의 더블 모멘텀이 있어요. 하나투어,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은 국제유가도 떨어졌지만 면세점 한도도 상향 확대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텔신라, 하나투어 이런 것들은 두 가지의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아시아나항공 역시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청산, 중국 법인 청산, 그죠? 그 다음에 국제유가 안정세, 하향 안정세,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요, 국제유가들은 외국 관광객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후 면세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북최영설 반박한 트럼프, 김을 감싸면서 대화 불씨를 살렸다. 여기 딱 보는 순간 대북 평화 관련주, 대북 화해 모드 관련주 봐야 되겠다. 딱 이제 느낌 오시죠? 이제 신문 딱 보면 딱 뭐가 나와야 돼. 그죠? 딱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식에서 김원봉 씨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북미 대화 관계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북미 관계를 난 더욱더 개선해 보겠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상되는 게 뭐냐? 대북 관련주 봐야 된다. 현대건설 당연히 대북 관련주죠. 아난티, 그죠? 대북 관련주고 좋은 사람들, 광명전기, 철도, 대북 철도 관련주, 대하태 이런 것들 오늘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기사 또 빠르게 볼게요. 자, 만능 치료제를 변신하는 보톡스. 왜 이 보톡스가 만능 치료제가 될까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안티에이징이라는 얘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그죠? 안티에이징. 이걸 지금 타적으로 가요. 자, 안티에이징 왜 만능 치료제가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젊어지잖아요. 그러면 관절도 낫겠죠. 그죠? 젊어지니까 탈모도 개선되겠죠. 그죠? 젊어지니까 뭐가 개선됩니까? 예. 온몸의 기능들, 즉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늙은 좀비 세포들이 이렇게 활성화 세포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맞는 치료제의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디톡신, 보톨리눔 톡신, 하이알루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알루론 얘기도 합니다. 그죠?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다른 치료제의 임상에 벌써 들어가 버렸어요. 왜? 약간의 만능 치료제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 회사들 지금 저평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휴원스, 휴메딕스, 휴젤, 대웅제약, YOM, 그죠? 이런 회사. YOM은 아시다시피 지금 안티에이징 신약 치료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내 젊음을 되돌려간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의 만병통치약적 오해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신문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힌트를 잡아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요, 오늘 대북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이었습니다. 예병군 자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종목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지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